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BBC가 Four people have been 한국이 killed in a 사실상 mass shooting at a ICBM 기술을 child's birthday 완성했다는 party in 보도를 California. 발표하자 10 북한은 others were injured in 전쟁 the shooting at a 선포라며 restaurant on 발작했고 Saturday evening. 러시아 전략군 사령부는 초비상 사태를 선포했죠. 하지만 정작 러시아 사령관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건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5천만 한국 네티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쏟아낸 소름 끼치는 암호 작전명 오로라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마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그날 밤에 기막힌 대국민 연막작전.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 줄기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치솟았죠. 누리호 4차 발사였습니다. 저는 항우연 발사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300톤의 추력이 대지를 밀어내며 47m 높이의 거대한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엔진 4개가 동시에 불을 뿜는 광경은 장관이었죠.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발사 15분 만에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목표 궤도인 600km 상공에 안착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거든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즉각 보도했죠.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된 첫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요. 블룸버그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국이 스페이스X 중심으로 민간 우주 산업의 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한국도 이제 그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은 바로 그 추력이었어요.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묶어 만든 300톤 추력. 세계에서 이런 중대형 액체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인도, 그리고 한국. 단 7개국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된 거죠.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세계를 긴장시켰을까요? 외신들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같은 기술이라는 것. 로켓 엔진, 단 분리 기술, 추진제 탱크 설계. 모두 동일하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위성을 올려놓으면 우주 발사체,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AP통신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는 유사한 구조, 엔진 및 기타 구성 요소를 공유한다고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한국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300톤 추력이면 1.5톤 위성을 600km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탄두를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상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닿는 거리죠. 물론 재진입 기술이나 유도 시스템 같은 추가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기본 골격은 이미 완성된 셈이죠. 저는 그날 새벽 발사 성공을 확인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우주 기술로 포장했지만 이건 사실상 군사적 게임 체인저라는 걸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할 겁니다.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략적 옵션을 가진 국가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당황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과 러시아였죠. 그들의 반응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를 떠올려 봐야 해요. 저는 당시 국정원 분석 보고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한 지 단 6일 만인 5월 31일 북한이 천리마-1 우주 발사체를 급히 발사했어요. 원래 6월에 쏘겠다고 예고했는데 갑자기 서둘러 발사한 겁니다. 국정원의 분석은 명확했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서두른 것이라고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천리마-1은 일단 분리 직후 폭발했어요. 북한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순간이었죠. 더 아이러니한 건 천리마-1이 누리호와 거의 비슷한 설계였다는 겁니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 4개를 묶어 총 320톤 추력을 만들었어요. 누리호의 300톤과 거의 같죠. 발사장도 새로 지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 제두 발사장. 한국이 나로우주센터 제두 발사장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누리호는 연속 성공을 거뒀고 천리마-1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2023년 8월에 다시 쏘았지만 또 실패. 세 번째에서야 겨우 궤도에 올렸지만 그때는 이미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명확해진 후였어요.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기술은 누리호보다 뒤처졌다고요. 저는 북한의 반응을 직접 들었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냈어요. 미국이 남한의 발사는 지지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제재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정작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평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한이 자신들을 기술적으로 앞질렀다는 사실을요. 북한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체제 경쟁이었죠. 북한은 수십 년간 미사일 개발에 모든 걸 걸었어요. 외부 제재 속에서도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고 화성 17 같은 대형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민간 기업 주도로 그것도 더 안정적인 기술로 우주에 위성을 올린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2018년 시험 발사체를 쏜 후 3년 만에 누리호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연속 성공.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을 쏘면서도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기술 안정성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선 거죠. 게다가 한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어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우주 발사체를 만든 겁니다.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체제의 한계를 절감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국가 총력을 기울여도 실패하는데 남한은 민간 기업이 성공시킨 거니까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와 기술 생태계의 차이였죠. 저는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상상해봤습니다. 김정은은 분명 과학자들을 심하게 질책했을 거예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마 초죽음이 됐을 거고 또 실패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갈지도 모른다고요. 북한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누리호 4차 발사는 북한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우주기술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이 따라잡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00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발사 통제실에서 엔진 점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가 동시에 불을 뿜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지면이 흔들리고 굉음이 귀를 찢었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300톤 추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였어요. 누리호의 일단은 특별합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부르죠. 75톤급 엔진 4개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시나요? 4개의 엔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해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발사체가 균형을 잃고 폭발합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왜 민감할까요? 바로 확장성 때문입니다. 엔진 4개를 묶을 수 있다면 6개도 가능해요. 8개도 가능하죠. 추력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300톤이지만 기술적으로는 500톤, 700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무거운 위성을 더 높은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먼 거리를 날릴 수 있죠. 외신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누리호의 성공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의 시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요. 전 국방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로켓 위에 위성을 올려놓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지만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된다고 말했죠. 저는 이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누리호는 1.5톤 위성을 600km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4차 발사 후 성능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700km 태양동 기궤도 성능이 1500kg에서 2200kg으로 늘어났거든요. 300km 저궤도에서는 3300kg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만약 탄두를 싣는다면 사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계산상으로는 1만 km 이상도 가능해요. 지구 반대편까지 닿는 거리죠. 물론 재진입 기술이나 정밀 유도 시스템 같은 추가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 플랫폼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북한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한국이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사실을요. 아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질렀죠. 누리호의 연속 성공률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보다 높습니다. 기술 안정성에서 압도적이에요. 러시아도 긴장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항상 주시해왔어요. 나로호 개발 당시 일단 엔진을 제공했던 나라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자체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에 의존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300톤 추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이제 전략 무기 개발 능력을 갖췄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사용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죠. 중요한 건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억지력이에요.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겁니다. 저는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300톤의 불기둥이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 되었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번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해서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죠. 항우연은 기술 감독과 발사 운용만 담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스페이스X를 떠올려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불과 4년 만인 2006년에 첫 발사를 했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8년 네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고 이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나사가 하던 일을 민간 기업이 더 싸고 빠르게 해낸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 우주 산업의 분기점이에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신호탄이었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발사 운영을 국가에서 민간 부문으로 본격 이관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고요.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노리려는 국가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발사 성공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파괴적인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요. 겉으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화가 방위 산업에도 큰 지분을 차지하는 회사잖아요. 게다가 누리호를 군용 미사일에 비유하는 밈이 인터넷에 퍼져 있었고요. 파괴적인 기술.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화가 단순히 우주 발사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전차, 장갑차, 포병 시스템을 만듭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 회사가 우주 발사체까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군사와 우주는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우주 기술은 곧바로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어요. 정찰 위성, 통신 위성, 조기 경보 위성 모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발사체 기술도 마찬가지죠. 누리호를 만드는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과 거의 같습니다. 민간 주도의 또 다른 의미는 속도입니다. 정부 주도 개발은 느려요. 예산 심해, 행정 절차, 보수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죠.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다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페이스X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사를 주목했어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된 첫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죠. 한국이 10여 기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국이 발사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외국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한화의 미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시작에 불과해요. 한화는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발사체를 만들 계획이죠. 재사용 로켓 기술도 연구 중이에요.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발사 후 1단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민간 기업이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부품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사, 위성 제작사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한국은 이제 그 첫걸음을 뗀 겁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우주 산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거라는 전망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술은 군사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겁니다. 한화 같은 방위 산업 기업이 우주 기술까지 갖게 된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발사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우주 산업의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 거라고요. BBC, 로이터, AP, 블룸버그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저는 외신 보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단순한 우주 개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읽어냈죠. BBC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때부터 이미 지적했어요. 탄도 미사일과 우주 로켓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고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AP통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직후 전 국방대학교 권용수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권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로켓 위에 위성을 올려놓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지만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됩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의 시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요. 저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나 항우연이 말하지 않는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리호는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기술은 곧바로 군사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엔진 기술부터 똑같습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액체 엔진은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씁니다. 북한의 백두산 엔진도 같은 방식이에요. 러시아의 아르디 엔진, 중국의 롱마치 엔진도 비슷하죠. 왜 다들 같은 방식을 쓸까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미사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단 분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호는 3단 로켓이에요. 1단이 분리되고, 페어링이 분리되고, 2단이 분리되고, 3단이 위성을 궤도에 올립니다. ICBM도 똑같아요. 부스터가 분리되고, 탄두가 재진입하죠.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도 기술은 오히려 위성 발사가 더 어렵습니다. 정밀하게 목표 궤도에 진입해야 하거든요. 몇 킬로미터만 빗나가도 실패해요. 반면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만 떨어지면 됩니다. 재진입 각도나 속도 제어가 추가로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 유도 기술은 이미 있는 거죠. 외신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쓰진 않았죠. 대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갖췄다고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1년 이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어요. 이제 한국은 원하는 만큼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제약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그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어요. 블룸버그는 한국의 전략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미국이 스페이스X 중심으로 민간 우주 산업의 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업적 경쟁력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노리는 국가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외신 보도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이미 우주 강국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잠재적 군사 강국으로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누리호 300톤 추력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옵션을 넓힌 겁니다. 2023년 항우연 책임연구원이 한 말이 있어요. 북한의 ICBM 기술은 누리호보다 뒤처졌다고요. 이 말은 역으로 뭘 의미할까요? 누리호 기술이 ICBM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재진입 기술이나 탄두 설계 같은 추가 요소가 필요하지만 핵심 플랫폼은 이미 있어요. 외신들은 이걸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한국은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말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ICBM 능력을 확보했다고요.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한국이 이제 전략 무기 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구나.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진 독립적 행위자로요.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북한 매체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북한은 남한의 주요 사건에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비난 성명을 내거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논평을 발표하죠.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2023년 5월을 되돌아봐야 해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 북한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누리호 성공을 의식해서 천리마-1 발사를 급히 서둘렀어요. 원래 6월에 쏘겠다고 예고했는데 5월 31일에 강행한 겁니다. 단 6일 만에요. 결과는 참담했죠. 천리마-1은 일단 분리 직후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2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다 보니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체면만 구겨진 셈이었습니다. 더 굴욕적인 건 기술 비교였어요.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기술은 누리호보다 뒤처졌다고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지 아시나요? 북한은 수십 년간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화성-15, 화성-17 같은 대형 미사일을 만들어 과시했죠. 그런데 남한이 몇 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아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질렀어요. 누리호는 연속 성공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2025년 4차 발사 성공. 3번 연속이에요. 반면 북한의 천리마-1은 2번 실패하고 세 번째에서야 겨우 성공했습니다. 기술 안정성에서 격차가 명확했죠. 누리호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우주 발사체를 만든 겁니다.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체제의 한계를 절감했을 거예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아마 초죽음이 됐을 것이고 또 실패하면 아우지 탄광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죠. 북한 체제에서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한과 비교되는 상황에서는요. 김정은은 과학자들을 심하게 질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격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도 문제였어요. 한국은 2018년 시험 발사체를 쏜 후 단 3년 만에 누리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연속 성공. 개발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을 개발하면서도 실패를 반복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산업 기반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정밀 가공 기술, 소재 기술, 전자 제어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산업 기반이 우주 개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로 인해 첨단 소재나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요. 김여정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후 김여정은 담화를 냈어요. 미국이 남한의 발사는 지지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제재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정작 누리호 발사 성공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한이 자신들을 기술적으로 앞질렀다는 사실을요. 체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거든요. 북한은 늘 자신들이 과학 강국이라고 선전해왔어요.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쏘고 위성도 올렸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남한이 더 안정적인 기술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 빠르게 우주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게다가 민간 기업이 주도하죠. 이게 북한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국가 총력을 기울여도 실패하는데 남한은 기업이 성공시킨 거니까요. 저는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상상해봤습니다. 과학자들은 압박에 시달렸을 거예요. 김정은은 다그쳤을 겁니다. 왜 남한은 성공하는데 우리는 실패하냐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 기반 자체가 다른데요. 북한의 침묵은 굴욕의 표현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비난하자니 자신들의 실패가 더 부각되고 무시하자니 남한의 성공이 더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북한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무시할 수 없구나. 기술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거라고요. 러시아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러시아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항상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다고 봤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잘하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아직 멀었다고요. 특히 로켓 엔진 기술은 러시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나로호 때를 보세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은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로켓을 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가져왔거든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만든 RD-170 엔진이었죠. 한국은 그저 2단을 만들고 조립하는 역할만 했어요. 러시아는 이걸 보며 판단했을 겁니다. 한국은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고요. 로켓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 못한다고 생각했죠. 나로호가 3번 만에 겨우 성공한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력 덕분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누리호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발사체였어요. 엔진, 추진제 탱크, 단 분리장치, 유도 제어 시스템. 모든 게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이었죠. 러시아는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왔지? 나로호에서 누리호까지 단 9년밖에 안 걸렸어요. 러시아가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축적한 기술이죠. 그런데 한국은 단 10년 만에 그 격차를 좁힌 겁니다. 기술 이전이 차단된 상황에서요. 러시아는 나로호 개발 당시 엔진 기술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처럼 봉인해서 보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러시아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조립하고 발사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75톤급 엔진은 러시아의 RD-170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한국만의 설계로 개발했죠. 연소 사이클, 터보 펌프, 냉각 방식 모두 독자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수백 번의 시험을 거쳤고요.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걸 보며 재평가했을 겁니다. 한국의 산업 기반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한국은 반도체 제조로 단련된 정밀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으로 단련된 대형 구조물 제작 기술도 있어요. 자동차 산업으로 단련된 대량 생산 시스템도 있죠. 이 모든 게 로켓 개발로 연결된 겁니다.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는 결정타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발사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죠. 러시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아직도 국영 기업 중심인데 한국은 벌써 민간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러시아의 우주 산업은 침체 중입니다. 소련 붕괴 후 투자가 끊겼어요. 과학자들이 빠져나갔고 기술 발전이 정체됐죠. 물론 아직도 소유즈 로켓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멈췄어요. 반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죠. 저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리호의 군사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300톤 추력이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요. 탄두만 바꾸면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죠. 물론 재진입 기술 같은 추가 요소가 필요하지만 기본 플랫폼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으로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능력을 가진 경쟁자로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한국은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고 호주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만약 한국이 우주 기술까지 서방과 공유한다면 러시아에게는 전략적 손실이에요. 저는 러시아의 계산 착오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기술 하청 국가, 조립만 잘하는 나라로 봤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누리호가 증명한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 그리고 잠재적 전략 무기 보유국으로요. 저는 발사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우주 정거장 참여, 야심찬 목표들이 줄지어 있죠. 2032년까지 한국은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발사체가 필요하죠.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 중입니다. 추력도 더 높이고 탑재 중량도 늘릴 거예요. 민간 기업의 역할은 더 커질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재사용 로켓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1단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이게 성공하면 한국은 상업 발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위성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찰 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을 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위성을 올릴 계획이죠. 적외도 통신 위성망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요. 군사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조기경보 위성을 개발하고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겁니다. 정찰 위성도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죠. 이 모든 게 누리호 같은 발사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주 기술은 곧 국방력입니다. 현대전에서 우주는 필수 전장이에요. 위성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 정찰, 항법, 조기경보 모두 위성에 의존하죠.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건 전시에도 위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국제 협력도 확대될 겁니다. 한국은 이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했어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이죠. 나사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과도 교류를 늘리고 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많습니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크죠. 우주 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해요. 한화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기술 격차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예요. 재사용 로켓 기술도 없고 대형 발사체도 없죠. 하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10년 전만 해도 로켓 엔진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300톤 추력을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한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세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한때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도 같은 길을 갈 거예요. 누리호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달에 착륙선을 보낼 겁니다. 화성 탐사도 계획하고 있어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낮추고 상업 위성 시장에서 경쟁할 거예요. 우주 관광도 가능할지 모르죠. 한국은 더 이상 우주 개발 후발 주자가 아닙니다. 당당한 우주 강국입니다.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 위성을 독자 발사한 나라죠. 그리고 이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갖춘 거예요. 북한은 이제 긴장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남한이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았으니까요. 러시아도 한국을 재평가해야 해요. 더 이상 기술 종속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 능력을 가진 경쟁자니까요. 저는 발사장에서 멀어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600km 상공에서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그 위성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를 상징하죠.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우주로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